안녕.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빼먹었던 거 2-2의 세 번째 지구 시스템과 직권의 변화를 빼먹었더라고. 내가 요걸 빼먹고 바로 생명 세포 쪽으로 넘어가 버려서 요거 해야 진도가 끝나는 거야. 마지막이지. 1학기 마지막 영상인 거지, 수업 영상으로는. 해보자. 이번 시간에 뭘 배우냐면 바로 지진과 그 지진이 일어난 이유를 지구 내부와 관련 지어서 배워볼 거야. 뭘 배울지 알겠지? 뭘 배울지 알고 들어야 더 잘 들어오니까 해보자. 1755년 11월 1일에 리스본에서 엄청난 대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진 이후에 쓰나미까지 덮쳤어. 쓰나미가 뭔지 알지? 거대 해일, 막 10층 20층 건물 높이에 막 해일 막 그런 거 막 덮친 거야. 이 사건으로 리스본이 막 다 파괴돼. 그러면서 지진에 대한 연구를 과학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뭐 이런 옛날 지진 말고도 최근에 우리 근처에 있어도 엄청 위험한 지진이 있었지. 바로 2011년 딱 9년 전에 일본 동남쪽에서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이라서 일본 본토에는 큰 영향을, 그 지진만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지진 이후에 생긴 진짜 초거대 쓰나미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막 엄청 무섭잖아. 초거대 쓰나미가 일본 동남부를 완전 쓸어버린 거지. 엄청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 9년 전에. 엄청난 사건이었지. 근데 이 사건이 더 무서운 건 이때 이 쓰나미 때문에 후쿠시마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물을 돌리는 그 발전기가 고장나고 냉각수가 돌아가지 않으면서 결국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지. 9년 전에. 엄청 큰일이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내가 한번 시간이 나면 학교에서 한번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이 인류 역사상 얼마나 큰 일이었고, 그 일이 지금도 당연히 해결되지 않았고, 후쿠시마 원전은 지금 9년이 지났지만 전혀 해결되지 못했어. 원전이 4개가 터졌거든. 더 터졌다고 말하는 과학자도 있어. 일본이 하도 이렇게 밝히질 않아서, 정보를 막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치가 않은데,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 건 4개가 터진 건데, 원전이 9년 됐으니까 많이 수습을 했을 것 같잖아. 하나도 수습 못했어. 단 하나도. 왜냐면 뭐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터지면 그 노심용융이라는 게 일어나면 그 원자력 발전에 이용되는 그 연료 봉이 녹거든. 그 녹는 게 녹으면서 땅을 파고 들어가요. 근데 이때 온도가 너무 높아서 인류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로는 그 근처에 가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사람이 가면 당연히 죽고 로봇이 가도 당연히 죽어. 망가지지. 방사선이 막 방출되잖아. 방사선 때문에 기계가 망가져. 알았어? 그래서 작년엔가 처음으로 8년 만에 처음으로 그 원격 조종 로봇을 보낸 거야. 수습을 시작해 보려고. 근데 로봇이 가서 그 상황을 보고 망가졌어. 장난 아니지. 엄청 위험해. 무섭고 지금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어. 무서운 거라고. 아무튼 그랬다. 지금 오늘은 지진 얘기할 거니까 원자력 발전 얘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래 정말 오래 할 얘기야. 앞으로 니네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일이고, 수습이 되기가 어려운, 수습이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 응? 좀 무서운 얘기고 슬픈 얘기야. 아무튼 이거 엄청 무서워 뭐 이런 일 있었어. 자, 오늘은 지진에 관한 얘기 일단. 그럼 도대체 이 지진, 얼마나 끔찍하냐 이게 우리 동네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봐.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거라고. 너무 슬픈 일이야 진짜. 그럼 도대체 이 엄청난 지진은, 도대체 이 지진을 일으키는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걸까? 바로 지구 내부에서 온 거야. 지구 내부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지구 내부에 방사성 원소들이 스스로 붕괴하면서 만들어진 에너지, 그 에너지들이 쌓인 거야. 땅속에서 쌓이다가 폭발하는 거지. 뭐 비유하자면 그런 거야. 일단 이 지진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선 판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대충 알지. 판 구조론이라는 것도 저그때 살짝 배웠을 거고,
그 모든 판들이 모여있던 판게아라는 것도 저 그때 배웠어. 이 지구에 있는 이 대륙이 실은 다 하나의 큰 거대 대륙이었고 그 거대 대륙이 지금 분리돼서 지금의 대륙이 됐다라는 학설이 있잖아. 거의 정설처럼 인정받고 있고 자 아무튼 그런 건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판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판이 뭐냐면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지구는 핵이 있고 그 바깥쪽에 멘틀이 있고 되게 얇은 지각으로 쌓여 있잖아. 계란이랑 비슷하잖아. 지구가 딱 계란이랑 비슷해.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고 껍질이 얇게 있는 것처럼 핵이 있고 멘틀이 있고 지각이 얇게 있거든. 계란이랑 비슷해요. 그럼 이 판이라는 건 어디냐면 이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란으로 치면 계란 껍질이랑 흰자의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판이야. 약 두께 100km 정도의 단단한 층을 바로 암석층을 판이라고 해요. 지구는 몇십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라비아 판, 필리핀 판, 태평양 판, 이렇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판이 멘틀 위에 떠 있다 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돼. 멘틀은 고체거든. 고체긴 고체인데 그 멘틀 안쪽에 있는 핵이 굉장히 온도가 높거든. 내 핵이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 고체인 멘틀을 좀 녹여놨어. 그래서 멘틀이 고체긴 고체인데 유동성을 가진 고체라고. 그러니까 엄청 걸쭉한 고체인 거야. 걸쭉한 고체.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있어. 움직인다고 멘틀이. 멘틀이 움직이니까 멘틀 위에 떠있는 판도 같이 움직이겠지. 이제 그것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다. 수많은 지질 활동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알겠지? 중요한 건 멘틀은 유동성이 있고 지구 내부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 온도가 원래 물질이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낮아지잖아. 그치? 공기도 그렇잖아. 공기도 뜨거워지면 밀도가 낮아지잖아. 즉 가벼워지잖아. 그래서 뜨거워지면 공기가 위로 뜨는 것처럼 멘틀의 아랫부분 핵과 맞닿아 있는 부분은 온도가 높아서 밀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멘틀보다 아래쪽 멘틀이 밀도가 낮아져. 그래서 가벼워지지. 그래서 위로 뜨지. 위로 올라와. 밀도가 낮으니까 위로 올라오다가 멘틀의 윗부분에 오면 이제 충분히 식었으니까 다시 내려가야 돼서 요렇게 내려가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요렇게 넓어. 지금은 넓어. 내 손을 봐. 요렇게 순환한다고. 요렇게 순환해. 요렇게. 그래서 멘틀이 여기가 뜨거우니까 요렇게 올라와서 요렇게 순환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순환하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여기서도 뜨거우니까 올라갔다가 순환하고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순환하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멘틀 순환이 일어난단 말이지. 중요한 건 이 부분이야. 올라오는 부분과 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 멘틀이 올라오다가 서로 멀어지는 부분이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식으면서 내려가면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유동성 멘틀의 대류 때문에.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 어렵지 않잖아. 그치? 이동하던 멘틀은 밀도가 높아지면 다시 아래로 가라앉아. 식으니까 밀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라앉는 거지. 이렇게 가라앉아. 이 옆에 있는 멘틀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같이 가라앉겠지. 그렇게 되는 거야. 멘틀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보는지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해 줄게. 벌써 8분이네. 인접한 두 판은 말이야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해요. 그러면서 판의 경계 사이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 경계를 따라서 화산활동이 보통 일어나. 이게 지금 판의 경계를 표시한 지도고 이게 지진이나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걸 점을 찍은 지도인데 거의 일치하잖아. 그치? 결국 판의 경계에서 지질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판의 경계가 어떤 경계냐에 따라서 해령, 해구, 습곡산맥 이런 다양한 지형들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뭐 차근차근 이제 뒤에 또 자세히 할 건데 일단 여기 지금 보면 이게 판이 서로 멀어진다는 얘기거든. 판이 멀어지는 부분에는 해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판이 만나는 부분에는 해구라는 게 보통 만들어지고 그것도 판이 만나는 부분에 습곡산맥이라는 것도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거야. 뒤에 자세히 배워보자. 한번 해보자.
보통 화산대랑 지진대,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곳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은 좁고 긴 띠 형태로 돼 있어. 왜 이 띠 형태인지 알겠지? 판과 판이 맞닿는 부분이니까 쭉 판과 판이 맞닿는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띠 형태가 되는 거지. 신기한 일이야. 이거 어떻게 알아냈을까? 대단해. 그래. 일치하거나 거의 나란해. 그렇다는 거지. 결국 그래서 두 판의 충돌하는 부분에서 지질 활동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될 부분들이지. 경계 형태에 따라서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로 구분이 돼. 이 단어 뜻 먼저 알아야 돼. 수렴은 뭔지 알지? 수렴된다고. 무엇에 수렴한다는 뜻은 모인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모이는 경계, 즉 판과 판이 서로 만나면서 모이는 부분과 발산형 경계, 발산된다고 밖으로 나간단 말이지. 밖으로 나가는 경계, 아까 멘틀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판과 판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부분, 발산형 부분이지. 보존형은 발산도 아니고 수렴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서로 지나쳐가는 부분이야.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이렇게 서로 옆으로 지나쳐가는 부분이 보존형 경계지. 마음이 좀 급한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게 요런 건데 지도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요건 판의 이동 방향이지. 상대적인 이동 방향이고요. 발산형 경계는 이렇게 표시하고 수렴형 경계는 이렇게 표시해. 보통 수렴형 경계에서 산맥 같은 게 만들어져서 산맥을 이렇게 표시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렴형 경계에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되고요. 발산형 경계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다 보존형 경계인 거지. 여기다 보존형 경계인 거야. 알겠지? 자, 됐어.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 수렴형 경계는 아까 말한 대로 두 판이 가까워지면서 서로 충돌하는 곳이야. 이 부분 말고, 이 부분 아니야. 이 부분이지, 이 부분. 판과 판이 만나면서 충돌하는 곳. 이 부분이 바로 수렴형 경계야.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해당하는 거지. 내려가는 부분, 부딪혀 내려가는 부분. 그치? 이제 요거 해보자. 이 수렴형 경계는 크게 섭입형 경계와 충돌형 경계가 있어요. 각각이 뭔지 한번 해보자. 먼저 섭입형 경계는 보통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해. 해양판이 좀 더 밀도가 높거든, 무겁거든. 그래서 해양판이랑 대륙판이 만나면 해양판이 요 아래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해구라는 게 보통 만들어져. 이 구는 해구, 그 아래쪽 구멍, 뭐 깊은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하수구 할 때 그 구자야. 바닷속에 있는 하수구 같은 뭐 그런 느낌? 하수구가 너무 초라한 걸 갖다 붙였나? 아무튼 같은 한자거든. 해구. 외우기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서로 만나다가 한쪽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이 부분, 손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이 부분에 깊은 뭐 골짜기 같은 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하수구처럼. 그래서 여기 해구라고 한다고. 이 섭입형 경계에서 대표적인 해구는 마리아나 해구가 있지.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구야. 최대 깊이는 11km라고. 11km? 뭐 감이 잘 안 오지. 깊은 건지 안 깊은지. 이 마리아나 해구 어디인 거냐면 여기에 있어. 우리나라, 일본,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야. 여기가 필리핀 판이거든. 필리핀 판이랑 이 태평양 판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야. 마리아나 해구는 에베레스트산,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 8km 정도거든. 근데 마리아나 해구는 11km야. 이 부르지 칼리파라는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인류가 지은 가장 높은 건물, 그 건물은 800m야, 미터. 근데 마리아나 해구는 이렇다고. 에베레스트 산을 뒤집어서 마리아나 해구에 꽂아도 끝까지 안다. 엄청 깊어. 고래가 제일 깊이 잠수하는 게 2.5km. 타이타닉호 잔해가 이랬고, 가장 깊이 인류가 만든 잠수함 중에 가장 깊이 잠수하는 게 6km를 잠수한대. 근데 마리아나 해구는 11km라고. 얼마나 깊냐? 이게 말해줘. 진짜. 잠깐 좀 이따 하자. 방송이 끝났어. 그렇다는 거지. 잠수함은 그러니까 인간이 실제 눈으로 본 거, 맨눈으로 본 건 6km가 최대라고. 그 아래 아직도 5km 이상이 더 있다고. 또 모르지? 우리가 또 모르는 어떤 신비한 현상에 의해서 실은 더 깊은데 저 깊이까지로 측정이 되는 걸 수도. 모르는 거라고. 얼마나 신비롭고 재밌냐. 저 안에 뭐가 살지, 뭐가 있을지. 혹시 바닷속에 또 다른 문명이 있는 거 아니야? 그 문명이 우리 몰래 숨어서 이렇게 막 살고 있다가 막 가끔 밖에 나서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그걸 외계인 UFO라고 생각하고 헛소리야 그냥. 재밌잖아. 재밌잖아. 아무튼 신비롭다는 거지.
그렇다는 거야. 해구에서 육지로 갈수록 지진의 발생 깊이가 점점 깊어져. 그렇겠지? 얘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니까, 파고 들어가면서 서로 마찰하잖아. 마찰하면서 마찰 열이 생기고 그 열 때문에 화산 활동이 더 심화되거든. 그러니까 점점점 지진이 나는 진원, 지진이 시작된 그 부분을 진원이라고 하거든. 진원이 점점 깊어지겠지. 육지 쪽으로 갈수록.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다음. 충돌형 경계. 수렴형 경계는 두 개로 나눈다고. 섭입형과 충돌형. 두 번째 충돌형 하는 거야. 섭입형은 방금 한 거고. 충돌형 경계에서는 두 대륙판이 충돌해서 경계부가 솟아올라요. 밀도가 비슷한 두 판이 부딪혔는데 서로 둘 다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아. 어떻게 될까? 위로 올라오겠지 당연히. 아래는 멘틀에서 못 내려가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거대한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알겠지? 지진도 당연히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마찰 때문에 만들어진 열로 발생하지. 습곡 산맥이라고 하고 이 부분에서 생긴 마찰로 지진이 발생하겠지. 요번엔 발산형 경계. 지금 수렴형 경계 두 가지인 섭입형, 충돌형 했고 이번엔 발산형 경계. 발산형은 바로 요 부분. 서로 쭉 올라오다가 이렇게 멀어지는 요 부분이야. 멘틀대로의 상승부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선 보통 뭐가 만들어지냐면 해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해령이 어디 써있지? 해령이 안 써있나? 해령. 아우 진짜 해령이란 단어를 안 썼는 내가. 해령이 만들어지는데 해령이 왜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자. 봐봐.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그마도 같이 올라오거든.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그마가 이 사이로 삐져나와. 보통 바닷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마그마가 삐져나오면서 얘가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옆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위로 올라오면서 마그마가 올라올 거 아니야? 올라온 마그마가 식겠지. 식으면서 땅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온 게 이렇게 볼록볼록해질 건데 얘가 옆으로 가니까 지금 옆으로 가니까 요 볼록한 게 옆으로 이동한다고. 또 이동하면 여기서 또 볼록한 게 만들어지고 그럼 얘가 또 옆으로 이동하고 또 볼록한 게 만들어지고 또 옆으로 이동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볼록볼록볼록볼록볼록볼록볼록 한 이런 게 만들어진다고. 요런 걸 우리가 해령이라고 불러. 해령. 이 령은 뭐 골짜기 높은 부분을 말하는 거야. 그잖아. 대관령, 추풍령 할 때 그 령자거든. 높은 곳. 그래서 새로운 이런 식으로 해양판이 만들어진다고. 어디서? 발산형 경계에서. 그렇다는 거지. 여기서도 지진이 많이 나타났는데 얘는 비교적 얕은 지진이야. 막 깊고 막 큰 지진이 아니라 이렇게. 보존형 경계는 앞에서 말한 수렴형이나 발산형처럼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지진 않고 그냥 서로 이웃한, 서로 옆에 있는 판이 그냥 서로 스쳐가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부분이지. 얕은 지진이 일어나. 얕은 지진. 이렇게 비교적 얕은 지진이 일어나는 거지. 지각하부와 멘틀은 주로 고체인데 마그마 같은 게, 그러니까 녹점이 낮은 물질이 녹아 액체로 녹고, 용융이라는 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용융이라고 하거든. 뭐 융해라고도 해, 같은 말이야. 그래서 용융되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그 마그마가 얇은 지각을 뚫고 나오기도 하지. 그러면서 분출물을 쏟아내. 이게 참 큰 문제지. 인간 입장에서, 생명의 입장에선 이게 참 큰 문제야. 이 분출물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눠요. 화산가스는 기체, 용암은 액체, 화산 쇠설물은 고체인 거거든. 이거 고체들을 화산 쇠설물이라고 그래. 이건 분쇄할 때의 그 쇠자고, 이건 뭐더라? 잠깐만, 쇠설물 할 때 이게 알갱이 뭐 이런 걸 했던 것 같아. 그래. 그런 거 쇠설물이란 단어가 낯설 것 같아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고체, 액체, 기체다라는 거. 다 위험하지. 용암 얼마나 무시워. 화산가스는 무시워. 근데 진짜 무시한 건 바로 화산 분출물이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데 이게. 화산 쇠설물, 그러니까 고체야. 얘가 진짜 제일 무섭지. 다 무서운데. 얘는 보통 화산진, 화산재, 화산력, 화산암괴, 이게 알갱이 크기에 따라 나누는 건데 이게 단어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화산 쇠설물은 고체고 고체들의 총칭이 화산 쇠설물이다 라는 걸 알면 되는데, 그냥 화산재라고 생각하면 돼. 뭐 그런 거지. 용암은 숲과 건물, 교통시설, 그 근방 주변에 있는 걸 다 태워버리지. 덮어버려요. 그리고 식으면 깡깡한 돌이 되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죽여버리지. 수증기도 엄청 무섭지. 이산화탄소, 이산화황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화산가스 자체가 너무 유독하지.
생물들 그냥 죽이는 거지.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근데 진짜 이 SF나 뭐 이런 인류에게 더 광범위하고 더 오랫동안 영향을 주는 건 화산 쇠설물이야. 고책, 화산재나 뭐 가루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얘네가 화산이 너무 세게 폭발하니까 팍 터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막 성층권 위에까지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그때 배웠잖아. 대기권 막 성층권 이런 거 배웠잖아. 성층권 위에까지 올라가 버리면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올라간 애들이 잘 떨어지지 않아. 그냥 계속 떠 있는 거야.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저 뜬 채로 막 지구 전체를 덮어버리면 햇빛을 차단하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지구과학에서 이전에 일어났던 뭐 인류 역사를 기록하기 전에 일어났던 수많은 화산 활동들이나 대폭발들을 막 이렇게 이렇게 연구하는 방법들이 있잖아. 그런 걸 보면 막 이런 큰 폭발 때문에 지구의 태양이 가려져서 지구 전체 기온이 내려간 일도 막 너무 많대. 그것 때문에 생태계가 완전히 변화하고 막 종들이 막 수도 없이 멸종하고 이런 거지. 얼마나 무섭냐. 얼마나 무서워요. 화산 쇠설물이 용암에 또 섞여서 막 흘러내리면서 막 다 녹여버리고 덮어버리는 일도 있대. 엄청 무서워. 잠깐만. 내가 이거를 보여주려고 준비한 게 있는데 어딨지? 잠깐만. 내가 준비했는데. 그래. 잠깐 보여줄게. 아무튼 자 보고 올까? 응? 자 봤나? 그럼 이게 이런 지진이나 화산 물질이 무조건 안 좋기만 하냐? 난 안 좋은 것 같거든. 근데 교과서에선 그렇지만도 않다. 이게 크게 보면 물론 그 화산 폭발 그 순간에 그 주변 또는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생명들, 인간들에게는 재앙이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재앙, 끔찍한 재앙인데 이걸 좀 더 지구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생태계적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화산 분출물들이 쌓이고 오랜 시간 흐르면 그 당시에는 쌓여서 주변 생태계가 완전 멸종해버리겠지만 오래 시간이 지나면 그 광물질들이 땅을 비옥하게 해서 생태계를 풍요롭게 한대. 아직 우리 이후에 태어날 생명들에게는 풍요롭게 되는 거지. 한편으론 그 지질 활동 때문에 땅이 뜨겁고 그걸 지열이라고 하잖아. 그 지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기도 하고 발전을 하기도 해. 뭐 그렇다는 거. 또 화산 지역의 그 뜨거운 물 때문에 온천과 같은 독특한 지형이나 관광 상품이 경제를 살리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지. 하지만 그 화산 활동의 피해에 비하면 이것들은 뭐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제발 온천 안 해도 되니까 화산만 터지지 말아주세요. 자, 지진은 뭐냐? 빨리 하고 넘어가자. 지층에 누적된 에너지들이 쌓이고 이걸 응력이라고 하거든. 그 응력들이 쌓여서 이게 팍 한 번에 나오는 게 지진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잘한 지진들이 막 자주 일어난 지역 있잖아. 몇 년 전에 경주에서도 큰 지진이 있고 나서 계속 자잘한 지진들이 일어났거든. 여진이라고 해서. 근데 그런 자잘한 지진들이 일어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스트레스야. 무서운데 그런 자잘한 지진들이 오히려 계속 일어나줘야 한대. 그래야지 응력이 모이지가 않고 그때그때 풀리는 거야 계속. 그래서 큰 지진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오히려 그 자잘한 지진이 자주 있으면. 아무튼 뭐 그런 거지. 큰 지진은 산사태나 엄청난 해일, 쓰나미 같은 게 일어나. 무서워. 너무 무서워. 지진 진짜 무서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지진은 보통 수초에서 수십 초 정도 지속돼. 그리고 여러 차례 반복되기도 한데, 지진 관측이나 분석, 뭐 내진 설계, 지진을 대비한 강력한 설계 기술이지. 뭐 이런 것들, 보호시설, 그리고 이런 시스템, 지진 알림 시스템 이런 걸 해서 지진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나라도 경주 지진을 한번 겪고 나서 되게 무서운 지진이었거든. 그 지진 이후에 이 지진 관리 시스템이 되게 좋아졌어. 그래서 정말 이제 지진이 나면 정말 지진을 느끼기 전에 문자가 먼저 와. 정말 신기해. 나 아직도 기억나. 작년 수능 전날이었어. 수능 전날 수능 감독하기 전에 교육을 받거든. 그 교육 재작년 수능 전날 감독한 교육을 내가 받고 있었거든. 내일 수능 감독하니까 감독 이렇게 하세요라는 교육을 받고 있었어. 매년 수능 감독할 때 그걸 받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들 핸드폰으로 그 문자 완전 막 그 재난 안전 문자가 갑자기 수많은 선생님들, 그때 막 100몇 명이 같은 강당에 있었으니까 갑자기 핸드폰에서 난리가 난 거야. 핸드폰에서 다들 깜짝 놀랐지. 연수 받다가 보고 봤더니 지진이 났다는 거야, 경주에서. 근데 그 문자를 보고 조금 있다가
그게 진동이 느껴지더라고. 깜짝 놀랐어 진짜. 이게 엄청 충격적이었지. 난 그러니까 그 장면도 충격적이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핸드폰이 동시다발적으로 깨 이렇게 울리는 것도 충격적이었고, 지진이 났다고? 그래? 근데 그 이후에 지진이 온 것도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난 좀 되게 어떤 의미로는 되게 신뢰하게 됐어. 그러니까 경주에서 난 지진이 계속 올 거 아니야 우리 쪽으로. 그래서 이 남양주에 지진이 오기 전에 문자가 미리 왔다는 게 너무 멋지더라고. 그랬었어.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 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뭐 그렇다는 거지. 우린 너무 나약해. 이 지진이 사실 지진 앞에 우린 너무나 수동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지. 뭐 그만큼 인간이 가진 힘이 얼마 없고 지진이 가진 힘, 이 지질학적 피해가 가지는 힘이 너무나 막강하니까. 재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재난이니까 무서운 일이지. 일단 첫 번째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일어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피해가 났다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뭐 그런 단원이었어. 의미가 있는 단원이었지. 1학기 진도 끝. 감회가 새롭구만.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알았니? 한 학기 내내 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충격이다 진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장점은 원래 보통 내가 1년에 제자가 한 5반 정도거든. 보통 5반, 6반 정도니까 제자가 몇 명인 거야? 대충 세면 뭐 20명에서 한 100명? 1년에 내 제자가 120명 정도? 많아야? 그 정도거든. 근데 올해는 내가 8반을 다 가르쳤어. 그래서 뭐 오프라인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내 제자가 그 어떤 애보다 많다는 거, 이게 장점이지. 안녕?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해. 우리 서로 통성명하자. 외우진 못하겠지만. 이 학기 또 이렇게 될 것 같아. 어떡하지? 너무 힘든데. 자, 그래 안녕. 그래 아무튼 그래 안녕. 고생했어 한 학기 동안. 앞으로 뭐 뒤에 영상이 또 있을 거고, 뭐 문제풀이가 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진도가 끝났으니까 뭐 하나가 마무리될 땐 그에 상응하는 감정적인 정리가 필요하거든. 난 내 딴엔 좀 감정적으로 정리가 필요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했고, 영상 잘 들어준 애들 너무 고맙고, 그 댓글도 그렇고 설문 잘 해준 애들 너무 고맙고, 진짜 나 진짜 고마워. 니네 설문 보면서 나 진짜 너무 힘이 나. 나만 보잖아. 너무 고마워 진짜. 교사할 맛이 난다. 고맙다. 고마워. 안녕. 학교에서 만나. 안녕.